기독교의 그 배타적인 기독교의 분위기 아래서 자라나서 다른 종교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점점 활동 영역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는데, 특별히 제가 은퇴하고 난 후에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타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스님도 만나고 원불교 교문도 만나고 청거교 선생님도 만나고 민족 종교 계신 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기독교 이외에도 참 훌륭한 종교가 있고 또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뒤늦게 깨닫고 제 마음의 경계를 점점 더 허물어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종교의 이름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종교인 연합은 제도적인 그런 틀에서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체로서 NGO로서의 활동을 이제 가지고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시대의 정신에 맞는 정신을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9차, 100차 포럼을 시작하겠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함께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종교의 입장, 종교인 입장에서 들어보고 이렇게 토론하셔서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했으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촉발된 물질우선식 풍조가 만연함으로써 치열한 생존경쟁, 빈부격차 증대, 취업난, 고이혼율,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또 거기에 또 아울러서 인공지능, 핵전쟁 위협, 4차 산업 등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인들이 사는 세상은 에밀리 킴이 얘기했던 대로 사회의 심각한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집단적 질서가 아주 격렬하게 흔들리는 그런 위기에서 발생하는 아노미성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노미성 자살이 계속 그 미세를 그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아노미성 자살이 계속 그 미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다시 자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거는 의료적인 모델, 그러니까 우울증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는 그런 우리 의료적인 모델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살률을 낮췄던 그런 경험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그래서 그 자살이라는 게 그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로 급등한 그러한 그 책임 당사자가, 자살한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당사자라는 시각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손을 맞잡고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 10일에는 정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이 44개 단체가 모여서 그래서 생명존중 정책 민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이 운동을 이제 응집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얼마 전에 2019년 9월 10일 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다시 손을 맞잡고 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감과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 10일에는 정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전문가, 협력기관 등 7개 부문이 44개 단체가 모여서 그래서 생명존중 정책 민간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매우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이 운동을 이제 응집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해 얼마 전에 2019년 9월 10일 날 자살 예방의 날에 다시 제2회 민간협의회에 대한 그런 모임을 다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슬로건은 뭐였냐면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슬로건으로 다시 자살 예방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다시 환기시켰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환기시킨 것은 이렇게 자살 예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하게 여기지만 일반인들에겐 매우 낯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런 슬로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생명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이 깨달으신 원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장 처음에 깨달은 그거를 우리 인간의 생명에다가 그런 개념을 접합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마다 연기법하에 이렇게 서로 연결된 그런 법칙하에서 인연 있는 대상들과 가합한다는 건 일시적으로 만났다, 일시적으로 헤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물도 그렇고 우리 존재도 그렇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만났다, 일시적으로 해체되는 그러한 변화를 겪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의 숙명인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우리 몸도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4개로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만났다가 또 생명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 또 그것들이 해치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관계성 내에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와 타인의 존재적 근거와 형태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는 동시대, 같은 시대에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시간과 공간을 동반해서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업과보, 그래서 공업과보를 가진 우리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다 공업과보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공업과보를 가진 분들이 공업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작용하에서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같이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는 행위는 곧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껴주는 그러한 것이고 또 타인의 생명을 아껴주게 되면 그러한 노력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도 자신의 생명도 더 연장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 선악보 운경이라는 그런 경에서는 장수하는 그런 과보를 받는 그런 행동은 뭐냐? 스스로 죽이는 것을 여기는 거. 그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살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시켜서 죽이도록 권하는 것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죽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지 않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죽이는 것을 여기는 것. 그 다음에 형벌로 감옥에서 죽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 살아있는 것을 놓아주는 것. 다른 이의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것. 아픈 사람을 부유하는 것. 음식을 베푸는 것. 그리고 등을 밝혀주는 것. 그리고 거점 확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조금씩 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 사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살 예방 교육 및 생존존중 교육은 어떻게 하면
불교의 교리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어떻게 자살을 막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런 거를 교리에서 저희가 뽑아냈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자살의 원인은 탐진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는 왜 일어나냐? 쾌락에 대한 욕망이 치성에서 일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자살에 대한 예방을 하려면 감각적 쾌락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감각적 쾌락 욕망에서 거기에 압도당하면 자살로 빠지기가 쉽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챙김, 요새 마음챙김이라는 그런 명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및 성인 공용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 단체별로 또 사찰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는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천도보패 및 심리극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보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같이 아까 살사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살자들이 아까 탐진치에서 탐진이 이제 분노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삭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자비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비명상, 자해명상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분노라는 게 결국에는 자살자들의 분노는 결국에 그것들이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향하다가 자기 내부를 향하게 되면 자기 내부에 대한 분노를 극단적으로 발휘하는 게 이제 자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좀 더 자유롭고 자비로운 그런 방향으로 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에 또 천도제, 그래서 이미 떠난 분들에 대한 유족들, 자살 유족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꺼번에 천도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그런 자살 유족들을 또 초청해서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많이 참여하는데, 108배를 같이 한다든가, 다음에 또 앞조금 하고 말씀드린 자비명상 같은 걸 같이 하면 상당히 그 종교하고 상관없이 매우 그분들이 그 자살의 상처로부터 조금씩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자살 현상에 대한 종교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계의 인구가 2015년도 센서스에 의하면 종교계 인구 발표한 게 46.1%인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추정한 우리나라 인구가 4,9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종교인구가 46점 몇 명 하면 거의 2천만 명 이상이 종교 인구들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종교의 인구가 그랬고 2005년도에 이 인구 센서는 10년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지금 IMF 이후로 한 20년 동안 이 자살이 참 치성하고 10만 명당 한 7, 8명 하다가 지금 2017년도에 24.3명, 작년에는 26.6명입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의 우리 종교 인구는 여전히 50% 정도를 종교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살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계는 정치계, 경제계와 더불어 사회를 움직이는 여전히 중요한 축입니다.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에 높게 오른 자살률에 대해서 따라서 종교계는 거의 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살 방지에 대한 사회 통합적 방안으로 이제 민간, 아까
자살 예방 정책 민간 협의회가 해서 거기 종교계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지만 여전히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요새 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여전히 40% 이상은 종교계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종교계가 그동안에 그런 역할을 과연 했는지 저희 불교계부터 반성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종교연합, 한국종교연합 같은 그런 단체가 매우 여전히 중요하고 또 이 각 종교연합을 통해서 각 교계별로 이 자살에 대한 책임을 다시 환기시키고 다시 아까 박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NGO 단체에서 좀 더 활동하는 단체로서 종교단체가 변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살이 그래도 줄었었습니다. 줄었다가 다시 불행히도 작년에도 굉장히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그다음에 대학에 취직이 어렵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연예인들 자살이 종현무이라고 젊은 그 유명한 가수가 죽고 2003년에 작년에 8월달에 조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미투 때 그 다음에 노회찬이라는 이런 정치인들이 자살 연예인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자살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8명씩 전쟁도 이런 전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나서도 하루에 38명이 죽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자살을 예방해야 될 비상사태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고 그 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도자가 무려 25만 명, 그래서 자살 관계된 사람들이 무려 300~400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살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자살하는 유가족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자살했다. 내 아들이 옛날에 자살한 사람도 이야기했습니까? 절대 이야기 못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갑자기 무슨 날벼락을 받았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유가족들이 많이 썼는데 그게 성인 인구의 무려 10% 이렇게 자살이 많았는데 경제적 손실도 무려 6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교통사고로 손해보험 배경이 교통사고로 90년대에 무려 1년에 13,000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교통사고가 가장 큰 재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게 됐던 큰 원인은 계기는 2002년도 월드컵에 있었습니다. 한일과 월드컵을 할 때 과연 여행객들이 안전한 일본을 갈까 한국 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교통사고가 3배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도 좀 즈음해가지고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띠 캠페인이라든가 무인단속 카메라 이런 게 옛날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저희 손해보험대에 경충북도와 자유로에 다뤄주고서의 교통사고 그 도로에서의 사망사고가 무려 반씩 줄여서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과속감시 카메라가 무려 15,000개가 달려있고 그런 노력들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힘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저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정부를 또 지도 감독하고 그래서 국회의 교통안전포럼이라고 일대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66명이 모여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걸 국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만 저는 언론이 자꾸 문제제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정부, 경찰청 이런 온 부처가 시민단체, 녹색어머니, 모금운전자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특히 국회 국무총리 시대에 안전관리 개선기획단이라고 여기에 상설기구로 만들어지고서 교통사고가 그 다음 줄어들기 시작해서 예전에 13,000명 가던 교통사고를 쭉쭉쭉쭉 줄여가지고서 3,800명까지 4,000명까지 3분의 1 떨어졌는데 반면에 자살은 4,000명 했던 자살이 쭉 늘어나서 교통사고 13,000명씩 가서
제가 이제 소래공업에서 교통사고 이런 화재 사고를 줄이다가 약 5년 전서부터는 우리나라 가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생명 살리기 일인데 이렇게 많은 자살이 이루어져 되겠냐 이래서 제가 교통사고 자살 요거로 만들어져서 지금 공동으로 교통사고가 교통부라든가 경찰청 민간단체가 협력을 해서 교통안전포를 만들어서 언론에 KBS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매경 이런 언론과 같이 함께해서 교통사고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험을 쌓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안실련이라고 안실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94년에 우리나라의 큰 사고인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백화점 붕괴가 이 94년도에 생겼는데 이때 서울시장이 최병렬 시장이셨습니다. 이분과 연대 총장이신 송자 총장님이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신경 써야 된다고 만들어서 시민단체를 안실련,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2만 명이 그래서 여기에 제가 교통사고를 줄였듯이 우리도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회에 자살 예방 포럼을 만들어서 결성을 해냈다. 제가 일본을 갔었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국회에 자살 예방 포럼을 만들어서 그거를 본따서 국회에 저희가 자살 예방 포럼을 39분 아무도 생명살리기 여야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에는 더불어의 원혜영 의원, 오선 의원이 있고 자유한국당은 김용태 의원, 바른미래당은 주승용 의원 이렇게 해서 모여서 자살 예방 포럼을 만들어서 저희가 발대식도 국회에서 예방 포럼 발대식도 하고 계속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홍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언론에 제가 기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은 생명 살리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물론 국민 정부가 되지만 대통령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살은 지금 보건복지부만 이제 하지만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지만 학생은 어디입니까? 교육. 그 다음에 직장인은 고용노동. 군인은 어디입니까? 국방부. 그 다음에 농민도 많이 자살합니다. 농민부는 농림축산부. 연예인은 문화체육진흥부. 이래서의 보건복지부가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총리실로 대통령 직속으로 올려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그래서 그저께 제가 뉴스핌에 자살 예방은 언론이 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글을 한번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제일 먼저 활동했던 데가 저는 생명의 전화라고 여기가 처음으로 시작 90년서부터 한나이라든가 특히 밤길 생명 밤길 운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생명의 전화가 최초로 자살 예방을 시작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살예방협회 여기 민관단체에서 여기서도 농약보관함 농약보관함에 농민들이 옛날에 자살의 도구로 농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농약은 잡초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잘 드는 잡초제가 그라모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 분들 그라모션 이거는 뿌리면 금방 잡초가 죽는데 이거를 농민들이 술 한잔 드시고 이 농약이 어디 있었습니까? 화장실, 부엌감, 도초에 농약이 들어다 보니까 마나님하고 다투시다가 그래서 그 농약으로 자살이 많은데 이 농약으로 그래서 그 그라모션 없앴습니다만은 농약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유가족의 슬픔을 들어보면은 하루 이틀 동안 죽어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 들어가면 다 죽죠. 그 참상이라는 거는 이루만을 유가족의 슬픔을 다해서 저희들이 농약을 보관할 수 있는 한 농약을 한 군데다 보관하게 되면은 그걸 딸 때 한번 생각을 해서 농약 보관함을 전국에 배치해서 이런 교육을 방지하고
보고 듣고 말하기 이런 교육도 자살 예방을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키는 위에다 자살 예방 협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여기 활동하시는 우리 김범수교를 위해서 생명존중 시민회의가 자살 예방을 위해서 국정과제에 이 자살이 그렇게 옛날 정부에도 심각했었는데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언론도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 청와대 가서 국정과제에 넣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처음으로 44번의 국정과제에 들어가고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 정책각을 만드는데 그러한 역할을 생명존중 시민회의가 여기 가서 청와대 가서 이런 주장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활동, 아무래도 국회 활동에 관심이 많으니까 국회에서의 이런 줄이기 위해서의 아무래도 국회가 입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교통사고가 많았는데도 범칙과 과태료를 경찰이 이미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 4천억 되는 돈을.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내서 범칙과 과태료의 반 이상은 사고 위험도로 시설 개선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넣어서 교통사고가 줄였듯이 저희들이 자살 예방을 갖다가 줄이기 위한 각종 법률 제도, 그 다음에 과연 문제가 뭔지 이런 세미나들을 계속 국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포럼의 목표는 이런 형성을 해서 10년 내에 자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미나가 국회에서 세미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의 세미나에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그것을 입법화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건 단발성이 아닌 기승전결로 무려 6회 정도, 작년에 한 6회 정도 개설하고 올해도 벌써 4회째 그런 세미나를 개설해서 제도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의 내용이 과연 우리나라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 자살에 대한 통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찰, 소방관이 제일 먼저 접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 이 병원에 실려오고, 근데 이러한 데도 통계 양식 같은 것도 제대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과연 통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왜 자살로 몰리는지, 원인이 뭔지, 그 다음 예산은 얼마인지, 예산 참고로 이야기하면 일본은 자살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무려 8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천억에 1%인 99억에 썼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217억 정도 갔습니다만 자살 얼마나 부족한지, 그 다음 손지구가 어떤지, 대책은 뭔지, 과연 그 법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노력들을 그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국회 관련된 분들하고 원혜영 의원이니 또 박영선 의원이니 이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법안을 만들고 세미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세미나도 아무래도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도 90년대 자살이 굉장히 우리보다 더 심각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심각해서 자살 예방법 1조에 뭐를 넣었냐면은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이 법 1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이 개인 문제일까요? 걔가 성격이 어때서, 걔가 가정이 어때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살로 자꾸 내몰리니까 애들이 왜 자살합니까? 초등학생들이 왕따니 그 분위기가,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왜 자살? 그래서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이 법 1조로 되어 있고, 일본은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실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자살예방대책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전 부처가 힘을 합쳐서 자살을 줄여서 일본은 자살을 37%로 낮췄습니다. 그 예산도 8천억씩이나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했고 저희들이 법안도 자살 없는 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결의하는 국회 66명이 결의하는 이런 법안도 내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이런 자살 관련된 정부기관들, 복지부 이런 분들과 같이 세미나 및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이 이제 원혜영 의원, 오선 의원 이분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 주승용 국회 부의장, 최도자 이런 분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
그래서 올해도 활동에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을 상을 줬어서 굉장히 의지를 가졌듯이 저희도 자살 예방에 노력하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정부 포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11월 6일 날 이분들을 격려도 하고 상도 드리고 이런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통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의 전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단체장들이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니 이재명 시장이니 오호돈 시장이니 이분들이 지금 지자체 중심이 돼서 거기에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지역마다 자살도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자살 줄이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시민단체였던 심지상이라고 이분이 NHK PD였던 분이 지자체를 평가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해야 되니까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표를 얻을 수 없어서 그런 평가를 해서 언론에 보도를 해서 저희들이 국회와 같이 해서 지금 지자체 227개 지자체단체장들이 과연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성과를 어떤 걸 냈는지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내게 되면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또 시민단체 제가 학교도 있지만 시민단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내년에 4월 선거 때 저희들이 당으로부터 이런 계획들 그 다음에 어떤 의지로 자살을 줄이겠는지 이런 거를 다 받아서 언론에 저희들이 공표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국회에서 법안을 갖다가 만들고 특히 뭐 자살 관련된 이런 대책들을 특히 청소년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청소년 자살들은 이런 인터넷, 인스타그램 이런 데 자살 유해 정보들이 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쉽게 접촉을 해서 동반 자살을 모은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미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법안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종교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우리 저 신부님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살 백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700명 하루에 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4명 중에 1명이 상담을 원하는 기관이 누구냐면 종교기관을 원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교회 가서 불자 신자들은 불교 가서 천주교는 성당 가서 유교는 이렇게 해서 원불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종교계 상담을 원하는데 과연 우리 종교계가 이렇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죠? 생계의 고민, 이혼의 고민, 가정의 고민 그런 분들을 과연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양수석 교수님께서는 직접 현장에서 실천 사례, 그동안에 경험했던 또 현장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특별히 이제 국회 정책 위반하는 국회의원들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앞으로 그 사회를 이렇게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이렇게 실천적인 과제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범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을 주선원 우리 선교사님께서 토론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발제하시고 양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이미 토론은 그 가운데 다 나와진 것 같네요. 너무나 해박하시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쓴 거는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냥 이 교수님이 쓰신 것을 그냥 요약을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됐고 저는 평소에 우리 자살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면서 살지를 못했어요. 스스로 다자 죽일 살자. 스스로 남이 죽인 건 모르지만 자기 혼자 스스로 목숨 끊어버린 것은 말리기도 참 힘든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범수 교수님께서 발표의 결론으로 내신 말씀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일이다. 이 문제는 새삼스럽게 국민 모두가 각성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그 예방책을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원인과 예방을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개인적 의학적 모델을 중심으로 삼아온 것을 뒤늦게나마 사회통합적 방안이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웃을 냈습니다. 이 문제는 양 교수님도 같네요. 나가서 자살 예방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4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통합적 방안도 전환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것도 종교연합이 하기 때문에 종교계가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주장하시기 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한 5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고 발제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자살의 주요 원인은 육체적 질병이 약 18% 정도 된다고 그러고 정신적 질환이 약 37%, 사회적 요인들이 35%로 나타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러 분들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사회적 요인들은 거의 경제적인 요인들하고 정신질환 또한 이 경제적인 요인에서 올라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두 번째, 오늘날 국가든 개인이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 문제에 올인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도 국회가 움직이는 것도 지금 그 검찰과 국회 또 법무부 장관이 떠드는 문제에도 그 자식들 잘 키워서 출세시키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은 과연 다 깨끗한 것인가? 거의 보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기 때문에 잘 해결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문제가 사회적 자살 요인 및 정신적 질환에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 서양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유입된 이래로 경제에 대한 이해, 우리가 경제를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즉 경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 인간이 재화를 획득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원칙이라고 한다면 최소의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경제 원칙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곧 무한 경쟁에 몰입되도록 하고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하는 자만 정당화되는 묘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에 실패했느니 어쨌느니 하고 대단합니다. 대학에서도 인문학은 천대를 받고 경제를 가르치거나 돈 버는 일에는 매우 교수님들이 인기가 높고 학교에서 대접이 좋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원래 우리 동양에서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세재민의 준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는 행위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경제할 때의 경자는 이 날줄인데 경비할 때
성인의 말씀을 기록한 경서, 즉 불경이나 성경이나 모든 경전의 이 경자가 이 경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법이고 도리와 평안의 글자가 바로 경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경제 헛되이 제자는 건널 제로도 있고 건질 제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피안의 나루를 건너다, 빈곤이나 어려움에서 구제해내다, 건져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혀 이 경제가 서양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원칙이나 경제의 뜻과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여기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섯 번째, 인류의 성인들께서는 의식 주의회계라는 경제 원칙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가르쳤습니다. 무력을 전제로 하는 경제는 결국 개인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안 됩니다. 부국강병을 하고 요즘에 또 무슨 새로운 용어가 나왔대, 부국론인가. 무력을 경계해라는 것이 보통 세계 4대 성인들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 종교에 대한 경전을 좀 읽어봤어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정대에 금운동을 가지지 말고, 이 여행은 곧 전도를 떠나는 것과 같이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을 가지지 마라.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옵니다.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마라. 마가복음에 나오더군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꾸로 가르치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본주의와 우리가 이 동거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한 교회, 부자 교회는 실로 예수님은 없고 권위와 형식만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여러 군데 전하는 공통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도 하지 말며,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성직자들 스스로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와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씨의 경제관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자살 방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제 진실로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도 뭐 많이는 모릅니다만 불교 석가모니 부다께서도 무소유에 의지하면서 번뇌의 흐름을 건너고 집착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타마 부다의 3번은 무소유, 무상, 선정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스님을 볼 때 솔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과연 거기에 이런 가르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스님과 돈 많은 절간에서는 붓다 존신을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유교의 공자님, 노노가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노노 계시편이라든지 분자는 3가지 경계할 것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탐욕을 경계하라는 말씀. 이 탐욕은 진실로 성공하는 길일지 모르지만 성자들은 극히 많았다. 공자께서 그 안현이 죽었을 때 천상이 여삭다, 하늘이 나를 그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를 죽이는구나, 이런 얘기는 바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가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이 논어옹야 편에 보면은 어질도다 안해여 한석구리의 밥과 표지박에 물러 누추한 곳에 지내면서도 안회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안 빛납도라는 것이겠죠. 논어 안연편에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무신분립이라는 얘기가 이 대목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천도교인이니까 천도교는 많은 글이 있습니다만 수원 최재호 선생은 사람을 하느님으로 섬기기 위한 수행으로서 4개의 계명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두 번째 무력교패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구자다. 매우 비겁한 아주 낮은 자로 본 것입니다. 자살을 예방하는 참다운 길은 종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국민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죽임의 행위를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하늘을 나는 이 새들이나 땅을 기는 모든 짐승들마저도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먹이를 획득하지 그리고 살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타격덩어리가 되어서 온 누리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경제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재벌들도 지금 가진 것을 가지면은 아마도 앞으로 1000년 만년을 살아가도 자식들이 다 잘 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것을 창고에 저장해서 썩게 만듭니다. 돈은 돌지 않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가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의 의미가 무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재인식하도록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인문학 중심의 교육을 중시하도록 아까 대통령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 오직 성인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국가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제도화시키지 않은 한 이 자살 행렬을 막지 못할 것이다. 급격하게 경제 개발이 되어서 잘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함께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서 범국민적 정신 개혁의 촛불을 들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짧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간관계단 발표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 49쪽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한국종교연합과 생명존중 시민회의는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종교인 평화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남편을 자살로 잃은 유가족이 자살 유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을 호소해 장례를 수경케 하고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이는 자살 예방 노력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가족 문제를 보다 관심을 갖고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자살 방지와 예방을 위한 생명운동을 주제로 평화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양규석 교수께서는 사례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 민간단체의 자살 예방 활동 노력, 국회 자살 예방 포럼 세 부분에 걸쳐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열린이 묻어나는 발표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건 조금 제가 첨가한 건데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줄던 자살률이
지난해 큰 폭의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2위였던 자살률은 다시 1위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3,670명으로 전년 대비 1,2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는 37.5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6.5명으로 전년 대비 9.5%, 즉 2.3명이 증가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자살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2004년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2009년에는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명 자살예방법을 제정했습니다. 2016년에는 제3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해 제3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보다 실질적 성과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고 보완한 바 있습니다.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은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립 추진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2010년 자살 사망률은 2003년 대비 20% 감소,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18.2명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통계를 보면 자살자 수는 총 1만 2,174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오히려 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민관 공동 추진을 표방했지만 이 역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민관 공동으로 수립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2013년까지 자살률을 10만 명당 20명 미만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대책을 보면은 자살 예방을 위한 15단위 자살위기 대응팀 확충, 자살 사망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심리부검의 시범적 연구 실시, 다양한 분야의 자살 예방 교육 실시, 생명 프로그램 운영 및 생명 존중 운동 전개, 초중고 정신건강 선별 검사의 연차적 확대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책이 비록 실효를 거두지 못했지만 2011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 예방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3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은 정부의 지난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종교계와 언론계, 사회단체 등 민간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추진 의지는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관한 내용이 역대 정부 가운데 최초로 국정운영 10대 과제에 포함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보건복지부 내의 전담부처인 자살예방 정책과가 시설되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관계부터 합동회를 거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은 기존의 제3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의 진행 과정에 따라 원인 분석과 고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기획 관리, 자살 사건의 사후 관리 지원 강화 등에 관한 총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하고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16년 25.6명 대비 30% 감소, 17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총리실 주도의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범부처의 협조를 강조하고 2018년 2월 자살 예방 정책과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내에 신설하였습니다. 정신건강정책과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 전담 부서를 만든 것은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자살 예방 대책의 성과가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적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하며 고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 교수님의 오늘 발표와 관련해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양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시행된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자살 예방 대책이 자살 예방을 위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구체적 사례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살 예방 실천에 종교인들의 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자살 예방 활동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는 아까 발표 당시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첫째, 둘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은 약간 토론자께서 제시한 건 없고. 너무 잘해주셔서 네. 단순하게 그냥 종교인들은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좀 자기가 믿는 소인들에게 귀의하는 운동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게 좀 빠르고 쉽지 않게 하는 걸 한다. 전에 네, 주 선생님의 토론 매우 감사하고요. 저도 또 토론의 내용을 보면서 또 많이 도움을 했습니다. 지금 주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의 물질 능력으로 전도된 그런 부분을 또 인문학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의 사람들하고 현대인들하고 어떤 사고방식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죠. 그러니까 사망 원인의 제일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존에 지금 이 자살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은 사실은 50대, 60대거든요. 50대, 60대, 7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본다는 것, 그것 또한 또 매우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또 60대, 70대, 80대 고령으로 갈수록 또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또 60대, 70대, 80대도 예전에도 60대, 70대, 80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관점, 그래서 그 새로운 관점을 저는 아까 주 선생님께서 경제에 대한 단어로 지금 그걸 갖다 이렇게 표시하셨는데 그게 이제 물질적인 경제를 순수한 경제의 개념에 맞게 원래 선인들이 쓰시던 경제에 맞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현대인들에게는 그 심리적인 경제성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질적인 경제적 이익 이렇게만 그걸 갖다가 강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또 심리학적 경제성이라고 프로이드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의 경제, 그러니까 지복의 경지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매우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쓰든 뭐를 쓰든 마음을 쓰든 그게 매우 조그마한 투자를 하고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그걸 심리적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심리적 경제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현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성을 다시 적용시켜서 그렇게 해서 현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종교계도 과거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우리 종교인들을 설득할 그런 방법이 아니고 현대인들에게 통할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분들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경제성을 물질적 경제성에 너무 치우쳐 있는 그런 거에서 심리적 경제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지금 지사장님이 토론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다시 보완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역시 언론에 계시기 때문에 자살의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저보다도 더 자세히 기술하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정부대책이 어떤지, 저는 그래도 옛날에 2009년도 그렇게 자살이 많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정부에서는 고위 측에서 야, 살 사람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죽을 사람까지 대책을 마련하냐. 자살 문제를 계획 문제로 아까 우리 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자살은 제가 강의도 이제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뭔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못했습니다만 자살을 내몰리는 겁니다. 애들이 왜 죽고 직장을 못 구하고, 우리가 증평모녀라든가 이런 증평모녀 사건 작년에 있었죠. 남편이 자살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생계유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생계유지가 되지도 않는데 전혀 구청이라든가 지역에서 그 정부에서 그런 아이들을 탈부를 못했습니다. 우리 천안에 그 모녀 애들과 자식 둘을 죽이고 동반 마누라와 같이 자살한 사건도 돈 7천만 원 가지고서 4명이 일가족이 같이 다 일가족 살해죠. 자살이 아닙니다. 둘을 살해시키고 마누라도 살해시키고 돈 죽었는데 돈 7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4명이 죽었습니다. 애들이 저출산 국가에 전락한 나라에서 12,000명씩 죽는다. 이거는 아주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 애들을 갖다 왜 죽이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발굴을 복지 차원에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사는데 노인 사람들이 무려 9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90만 명. 제대로 기초연금도 못 받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거의 노력한 것도 없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도 없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컨트롤타워 자살을 다뤄야 될 부처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교통은 이 4,000명 죽는데 경찰서에 교통안전과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있죠. 220개 경찰서에 교통안전과 다 있습니다. 지자체에 가면은 교통시설과 안전과 다 있어요. 근데 과연 경찰서에 지자체에 자살예방과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지부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국정과제에 넣고 자살예방 정책과를 만들고 예산도 99억 했던 것을 167억, 217억 이렇게 올려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뒤늦게나마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실효를 못 거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시민단체, 민간협의회 만들어진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에 말하셨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그 다음에 여기 천주교 대주교 김희중 대주교가 공동의장으로 계시고 경영계, 노동계, 의학계, 종교계 이런 40개 단체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 단체가 제대로 협의를 하고 대책 마련한다면 자산을 줄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민간협의회 대표자 회의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신자협의회를 1년에 뭐 한 2번 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서 누차이만 상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총리실에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이런 모든 부처와 같이 이 자살 예방을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밀어야지 한 복지부만 돼서는 될 일이 아닌 것 마찬가지로 민간협의회가 서울에만 자살합니까? 경기도, 부산, 전라도 자살 안 합니까? 거기 그런 기부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강원도에서 그 강원도 자살이 많습니다. 충청남도에 양순도 도지사 이쪽 자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대책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저는 심하게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자살은 총괄적으로 같이 촘촘히 이웃에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진합니다만은 그러나 요번도 227억에서 한 280억 예산도 늘리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언론도 중앙일보라든가 YTN 언론도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문제를 엊그저께 KBS의 거리의 만찬이라고 자살 유가족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가족의 슬픔을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분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듬고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 뒤늦게 우리 종교계에서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저는 종교계에 아까 이야기할 때 왔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성공회에서 하고서 과연 육개종단이 어떤 대책을 실제적으로 내놓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론이 제가 그 보도를 언론 그 사장님들이라든가 간부들한테 내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이 보도했다는 것을 팔로우를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제 참여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6개 취재종단이 모이셨는데 과연 종단들께서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을 가주셔야 됩니다. 어떤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실효성 있는 대책은 같이 정부, 민간단체, 그 다음에 종교계, 언론계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자살을 불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개인 문제로 아까 막을 수도 없다. 절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살을 복지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상담하는 사람, 20대, 30대. 그 사람들이 또 대부분 다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데 50살 된 아버지 된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습니까? 상담 못합니다. 딸한테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이런 그 모든 총합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해서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예산도 투자하고 또 기부도 개편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 보면 자살을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